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노무사 최태열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상식을 지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책을 쓰는데요. 월요일날 인쇄 들어간다고 하니까 2월 10일경에는 아마 출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그 책을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독자로 예상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파 진영과 이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몰고 가고자 하는 좌파 진영으로 구분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체제 수호 세력과 체제 전복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전체를 볼 때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 권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좌파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을 잘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그런 전략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던 손자의 가르침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적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게 된 그들의 성공 전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취전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전략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 기본 개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선 전략은 레닌이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을 성공할 때 도입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면한 적과 반대되는 모든 진영을 하나로 다 뭉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면한 적을 무너뜨리고 그 적이 무너지고 나면은 다시 또 새로운 적을 설정하고 그 적과 반대되는 또 진영을 다 하나로 모으고 이러면서 그런 단계를 계속 밟아가면서 마침내 그들이 원했던 마지막 목표를 장악하는 그런 단계를 끝까지 유지했던 그런 전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공산혁명가 조직이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면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과 이념이 다른 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본심을 숨기고 하나의 적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다음 또 새로운 적을 만들고 또 그와 반대되는 다른 진영과 연대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폈던 것입니다. 그것이 좌파의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레닌이 성공시킨 통일전선 전략은 그 뒤에 중공이나 북한, 베트남, 동굴아파 모든 공산국들이 다 채택하면서 성공시켜서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전략으로 이미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은 소위 진취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진취전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좌파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싸움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동전이고 하나는 진취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리력이 강할 때 물리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동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군정기에 있었던 것은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사건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승만 정권기에 있었던 기동전은 여순 반란 사건과 6.25 전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1980년에 있었던 5.18도 좌파의 기동전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좌파의 기동전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권력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튼튼한 한미 동맹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런 기동전만이 아니라 그런 진취전을 동시에 계속 치러냈습니다. 좌파가 얘기하는 진취전이라는 개념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지도자였던 그람시가 제시했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람시는 공산혁명이 실제로 성공한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던 러시아가 성공했던 것이고, 가장 자본주의가 발달했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같은 데서 왜 공산혁명이 실패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끝에 내세웠던 결론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지식인이 대중을 설득시키고 공산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좌파적 가치관을 대중에 심어줘야 한다. 그렇게 장기적인 사상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람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시민사회에서 그런 진치를 구축하고 동조를 시키는 그런 대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그람시의 진치전이 가장 성공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좌파의 진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6년도에 자생적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주사파가 김영환으로부터 시작된, 그때부터 더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조우석이 기술한 좌파 문화권력 3인방에서 제시했던 3인이 있었죠. 백낙청, 이영희, 조정래, 이런 인물들이 소위 문화권력을 장악한 것이 진취전이 성공할 수 있는 밑자락을 깔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986년도부터 자생적 주사파가 대학 운동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였고,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의 6.29 선언을 수용을 하고 87 헌법 체제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소위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각계각층으로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좌파의 진치들이 아주 많습니다. 은교조, 그리고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이런 것들이 좌파의 대표적인 진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좌파의 진치들은 좌파적 역사관, 좌파적 가치, 좌파적 이념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선동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대중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상식을 지배하라 라고 제목을 적은 이유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진실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이 없는 인간이다, 몰상식한 사람이다, 이러면 뭡니까? 대화가 안 통하는 아주 먹통 같은 그런 사람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이 대중이 공유하여야만 그 다음에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좌파가 추진했던 진취전의 핵심은 뭐냐? 대중의 상식을 지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파 진영의 국민들마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사실은 잘못된 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잘못된 상식을 그 뿌리를 캐보자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상식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지금 좌파와 우파와의 진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권 교체가 가장 긴박한 과제입니다만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좌파가 만드는 잘못된 상식,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우파적 가치를 다수 대중이 올바로 습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 아주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책에서 모두 10가지만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10가지 이외에도 잘못된 상식이 아주 많습니다만 그거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 책에서는 딱 10가지만 제시해놨습니다. 우선 그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8월 15일을
기념하고 있는 날이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즉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식이죠.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독립을 기념한 것이다. 건국을 기념한 날이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대부분 우리 광복절이 1945년 해방을 기념한 날로 잘못 알고 있느냐, 이걸 그 뿌리를 캐보자는 것이죠. 그 광복이란 게 과연 무슨 뜻인지, 그리고 독립이란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이걸 캐보자는 것입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독립되었다라고 하려면 영토와 적군과 국민 모두 세 가지가 다 갖추어야 비로소 독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습니다만 바로 그때 독립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3년간의 미군 정기를 거치고 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음으로 해서 비로소 독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때 해방까지의 독립운동사만 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3년 동안 좌파와 우파 간의 치열한 인연 전쟁을 거치고 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과정도 독립운동사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사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을 기념하는 1945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잘못된 것이다. 1948년 건국을 기념하는 것이어야 되고 독립운동사도 그 미국 군정기에 3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새로운 상식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2.12가 과연 쿠데타였느냐라는 것이죠. 12.12가 쿠데타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파 진영에 있는 인사들도 흔히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쿠데타는 군사력으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장악해야 그게 쿠데타의 목적인 것입니다. 쿠데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죠.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쿠데타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승계의 위화도 해군도 대표적인 쿠데타였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도 하나의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5.16도 쿠데타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하면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뭡니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갑신정변 때 3일 천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국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삼족이 멸했던 것입니다. 5.16은 성공한 쿠데타였습니다. 그런데 12.12가 과연 쿠데타였느냐? 12.12를 쿠데타라고 볼 수 있으려면 바로 12.12 이후에 즉시 권력을 장악했어야 됐습니다. 5.16은 쿠데타였던 것입니다. 5.16을 일으키고 박정희 소장은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권력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로 볼 때 그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하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12.12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쿠데타를 볼 수 없는 것이죠. 12.12 사태로 정성화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난 이후에 그 전두환 장군이 바로 권력을 장악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여전히 권력 정상에 있었고 그 위에 전두환 장군 위에 상관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전두환 장군이 권력의 핵심에 등장했던 것은 언제였느냐? 5.18 이후에 생긴 국보위 때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12부터 국보위까지는 근 반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12.12를 쿠데타라고 보려면 정권을 바로 장악해야 되는데 반년 동안 정권을 잡지 않았던 그것이 무슨 쿠데타입니까? 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12를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누가 쿠데타라고 정했느냐? 바로 김영삼이 그렇게 했고 그 12.12를 군사 반란으로 하면서
쿠데타로 몰아세우고 전두환 대통령을 무기징역으로 해서 깜빵에 넣었던 사람이 바로 김영삼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인식을 제대로 해야 우리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한 바로 잡아야 될 잘못된 상식 10가지 중에 사실 전두환 대통령과 관계되는 것이 여러 가지 들어갔습니다. 저는 우리 우파 진영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으로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국 대통령, 산업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분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그 당시 전국 혼란을 막아내고 시장경제 체제로 국가 경제 체질을 전환시키면서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킨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구국 대통령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책을 전두환 대통령께 바치는 헌사다 이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광복절과 12.12 사태에 대한 포함해서 모두 10가지의 잘못된 상식을 제가 이 책에서 썼습니다. 만약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금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러한 생각들이 저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혼자서 만들어낸 생각들은 아닙니다. 독서를 통한 어떤 사색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어떤 근거라 그럴까요?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제가 10가지 상식을 전하기 전에 이 책의 앞에서 먼저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2018년 10월부터 우파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사실상 우리 그 이념과 역사에 대한 책 읽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아주 위대한 책 10권 그리고 뛰어난 책 30권을 이 책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부 책 소개에서 모두 40권의 책을 간략하게 소개했는데요. 그런 책들의 요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제가 왜 우리나라의 잘못된 상식을 10가지를 제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개인적 체험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우리 현재 좌파와 우파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피를 해야 되는데 좌파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전향한 사람들의 전향기를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한때 좌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맹렬한 좌파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좌파적 가치관을 가지고 저 자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지금 우파로 전향을 했다. 저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노무사의 좌파 탈출기라는 제목으로 또 한 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우파 시민운동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참여한 부산의 우파 시민운동의 기록을 또 실었습니다. 우파가 좌파의 진취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대중의 상식을 바꿔야 되겠다. 우선 10가지를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이 10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추가로 또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제시한 10가지만이라도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신다면 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있죠. 지피지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좌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을 또 제 나름대로는 제시를 했습니다. 좌파는 그들의 추구해야 될 최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제시한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억압과 착취가 없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자. 그것이 그들이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론으로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쳐서
모든 계급을 철폐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자. 이것이 그들이 내세웠던 최종의 목표였던 것이죠. 소위 공산사회 건설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던 것이고 그렇게 역사는 반드시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 진영의 최종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유사회를 건설하자라고 저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란 무엇이냐? 개인이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수많은 규제들이 있다. 이 규제를 철폐해야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자유혁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산혁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자유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공산혁명가가 아주 단단하게 조직이 되었는데 자유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유혁명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유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자유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유혁명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공산혁명가는 과거에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대학에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인텔리겐차 그룹에서, 지식인 그룹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혁명가 조직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저는 현재 대학생 조직에서 그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나이든 실버 세대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대 후반 이후에 70대, 80대 죽음이 가까운 이런 실버 세대야말로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우리 자식들, 손주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유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실버 세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실버 세대가 실버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보시고 저희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 실버 혁명, 자유혁명, 자유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대열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혁명의 방법으로 두 단계를 얘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혁명의 단계이고 두 번째는 제도혁명의 단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신혁명이라는 것은 각 개인이 타고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 뭘 하고 죽을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이고 꼭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기왕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기 전까지 뭔가를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개인의 정신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지, 뭘 하고 죽어야 불태우노라 라고 죽을 때 가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그것이 저는 개인의 정신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신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소명을 발견한 개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에서 개인의 가치를, 개인의 가능성을,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규제들을 철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제도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비롯해서 온갖 법률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누르는 그런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법의 개정을 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공인 노무사로서 20년 이상 노동법 사건을 다루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노동법 사건들을 다루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 많다. 너무나 국가의 개입이 많고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이
도대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의 법 개정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희 생각들을 또 일부 올려놨습니다. 저는 뭐 노동법 분야를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한 개정 방향을 제가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전문가들도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에서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앞으로 많이 제시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2024년도에 있을 총선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국회로 보내서 대한민국의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를 억누르는 온갖 규제들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제도혁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는 것이 저는 선거혁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생각들을 담은 이 책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카페에 글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의 글은 제가 이 책의 머리말과 맨 마지막에 맺는 글을 실어 놓았고, 그리고 목차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이 책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저희 주장을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은 저희 책도 구매하여서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 제가 주장하는 자유혁명과 실버혁명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동지들이 한 분 한 분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민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제 책에서도 써놨습니다만, 이 현재의 문재인 좌파 정권 이 하는 짓들을 보고, 또 이러한 좌파 정권이 연장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법 개정도 제대로 똑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타고난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사회로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실버 혁명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